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6월 17일. 6월 17일.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금 뭐 중동 지난 주말부터 이제 중동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란이 뭐 뉴스만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대리 세력들도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대리 세력들의 수장이 워낙 많이 사살된 터라 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또 뭐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약한 편에 마음이 좀 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약간 이란한테 마음이 좀 가는 일들도 있는데 네. 뭐 그 해당 관련 뉴스들은 저희가 뉴스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시간에도 계속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누가 함께 하시죠? 자, 오늘 권순우 취재팀장과 뉴스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뉴스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급하자 뒤에서 웃고 있는 트럼프. 도대체 어떤 정치 역학적인 분석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방송에서 처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승 연구위원이 나오실 텐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도 한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겁니다. 네, 조금 이상한 일이긴 했죠.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한가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박병창 이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자,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장 세요. 우리 장? 뭐 다 세요, 다. 그래요? 네, 뉴욕 증시 마감상 살펴보면은 0.75% 자우존스는 올랐고요. 나스닥은 1% 넘게 올랐습니다. 1.52% 상승을 했고 S&P 500은 0.94% 상승했습니다. 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교전을 좀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란이 휴전을 바란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장이 좀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게 생각보다 좀 덜하죠. 그러니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좀 덜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세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세서? 네, 정확하게 타격을 했고 거기에 꽤 수뇌부들이 많이 사살이 당해서 이러고 이란이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이게 장기화되고 지지부진하고 막 너무 험하게 싸우겠구나라는 것보다는 이거 뭐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아니면 그동안 골칫거리가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기승전 미국인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도 뭐 5만 대 다 한마디씩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뭐 싸운다. 그러면 이제 미국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그들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 아우, 쟤네들은 푸닥거리 한번 했어야 돼. 물론 이게 전쟁을 두고서 그렇게 좀 쉽게 가볍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은 그 정치적인 맥락을 좀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좀 가볍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혹시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무력 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개입을 할 거냐? 그랬더니 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끼고 싶진 않고 나는 이제 굿 좀 보고 떡 좀 먹고 요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약간 좀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그 이란인들은 정권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란인들이 우리가 딱 치니까 니네 뭐 되게 센 척 하더니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냐. 그거를 이란 사람들이 알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깨닫는 것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결국은 내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부적인 지지가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한 거는 공습 이후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 작전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지만 소련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네. 시리아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몰락도 예견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죽음을 위협하는 암에 걸리면 암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다.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암살할 수 있냐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는 뭐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끝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네. 라고 좀 애둘러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피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뭐 핵과학자들 죽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히틀러의 핵팀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명분을 네. 그 어제 이주호 기자가 아권 라이브 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 큰 흐름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줬던 기한이 12일, 네. 6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은 2달을 줬으니까 네. 그 전에 4월 11일에 우리 2달 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12일이 2달이 지났고 그리고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명분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야 니네 하마스랑 싸우다가 왜 갑자기 이란을 쳐?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약간은 이제 다른 전쟁의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하마스고 네. 이란은 핵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명분을 좀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은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3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하게 보냈다. 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더 이상 이걸 못 견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싶으니까 뭐 오만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좀 중립성이 있는 중재를 해주는 그런 국가들에게 요청을 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게 사실 저는 사우디 같은 데는 좀 특이했거든요. 네. 이란이 사우디에다가 SOS를 쳤다고? 네. 이 부분도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수니시아로 아주 극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핵 문제 때문인 것은 맞는데 네. 이 핵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란이 좀 더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와서 미국하고 실제 협상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누가 더 불리하냐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면,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 국민을 본다면은 평화가 좋겠지만 네. 네타냐후 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는 그 정권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란하고 미국의 핵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협상이 안 됐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또 칠 거냐라고 봤을 때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으로써 이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미국에게 손을 내민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레버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약간 좀 한 발을 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이란을 압박하는 것이 이스라엘 편들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란과의 핵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살짝 표정 관리를 하면서 협상을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갈까 뭐 그 정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거네요. 사실 네. 이 문제보다는 요새 그 G7 캐나다에서 하는 거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G7 정상회담. 네. 뭐
오늘 정도면 오후에 좀 소식들이 좀 나오겠네요, 그죠?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더라고요. 뭐 아우 그때 왜 러시아를 빼가지고 전쟁 나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중국 들어와도 괜찮아, 중국 들어와도 괜찮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관련된 뉴스는 내일 또 아침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잘 안 보던 지표인데 지난해 말부터 보던 지표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거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뉴스 심리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심리 지수라고 그 한국은행이 언론사의 기사 표본 문장 10,000개를 매일매일 추출을 해가지고 AI로 이걸 돌려서 긍정, 부정, 중립을 분류해서 작성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그냥 계속 하는 지표인데 이때 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7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나라 그 계엄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지수가 이렇게까지 꺾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이게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20, 이때는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이게 순식간에 거의 8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계엄 났을 때. 그게 지금 이제 100일로 회복이 돼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보다 선행하는 게 뉴스 심리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지수는 지표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뉴스 심리 지수는 거의 뭐 데일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보다 한 1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하고 그래요. 그 실물 경제 지표보다는 한 길게는 한 2개월까지도 선행을 한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은 굉장히 호들갑에 강하기 때문에 물 들어오면 물 들어온다, 물 빠지면 물 빠진다 난리가 납니다. 들어왔다 나가면 들어왔다 나가면 막 그런 겁니다. 이게 기자들의 심리기도 하지만 기자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리가 기사에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수치가 지난해 7월 이후에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코스피가 왜 그렇게 강한가에서 왜 그 이스라엘 이란의 어떤 분쟁 상황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유지가 됐는가는 일단은 기분이가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되게 힘들고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여기서 기분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상호작용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매수, 매수하면 올라, 오르면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으면 매수, 이게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900선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띈다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추경 같은 경우도 이번처럼 추경이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원래 잘 됐기 때문이에요. 딱 하면은 추경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추경이 가는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재정의 역할을 거의 작년 12월 이후에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작년 예산안 통과 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최소한 나아질 거다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에 그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 현재 그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시키고 싶어서 시킨 건 아니겠지만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깔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메이크업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다는 거를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추경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포함될 그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가 나와요 지금? 얘기가? 이거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255만 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인 가구의 경우에 최대 200만 원. 1인당 50만 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4인 가구면 최대 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안은 1인당 한 25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한 4,235만 명 수준입니다. 4,200만이요?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받는다는 거죠. 네네. 근데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좀 낮추고 네. 여기에 그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4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5만 원. 네. 네. 25만 원 받는 사람들이 한 4천만 명 정도 되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이 대략 100만 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55만 명. 이렇게쯤 됩니다. 여튼 이제 차등 지급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모양이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돈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승수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국은행이 분석한 승수 효과를 보면은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정부가 소비를 하면은 0.91. 네. 그러니까 100을 뿌리면은 91 정도가 돈다. 그리고 정부가 투자를 하면 0.86. 네. 0.86이면은 100 돌리면은 86 정도가 네. 돈다. 근데 이전 지출은 0.33 정도로 현금성 복지인 이전 지출이 재정 승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그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럴 만도 한 게 정부 예산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정부 예산을 받은 사람은 예산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써야 되니까 승수 효과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그러네요.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러면은 그거는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예산의 항목에 맞춰서 받으면 바로 써야 되니까 이게 승수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거고. 네. 예를 들어 연구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 연구 지원금은 그 연구원들에게 월급이에요. 그럼 월급 줘야죠. 줘야죠. 이건 근데 이제 이전 지출로 복지로 생각하는 거는 저한테 만약 50만 원 들어왔어요. 네. 아, 나 지금 다음 달에 쓸래라고 하면서 10만 원만 썼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죠. 좀 덜 쓰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네네. 거죠. 저금을 해놓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 지출과 관련해서 승수효과가 좀 적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괄 지급보다는 진전된 방안이다. 네. 그리고 워낙 좀 팍팍한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문제였으니까 뭐 지금 정도의 심각한 내수 부진 상황에서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양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G7 갔다 이재명 대통령 갔다 오면은 그러면 조금 더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긴 해요. 일시적인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한 2분기 정도만 지나도 그쵸. 효과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지금의 우리 내수는 진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생각보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던 부분들에는 물론 6월 한 중순 뭐 5월 달에 꺾이긴 꺾였어요. 꺾였는데 그거는 지난 4월까지 그 미리 내보낸 것들이 꽤 있었고, 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반도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얘기 제가 몇 번 한 달 전부터 그렇죠. 계속 드리고 네. 있는데 네. 지금 하이닉스 이런 데는 지금 최고가일걸요? 아마 사상 최고가일 겁니다. 예. 네. 뭐 그때 겨울이 온다 그랬던 모건 스탠리 친구는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 네.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경제가 지금 이 정도라는 거는 내수가 많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은 내수는 재정도 재정이고 심리도 심리고 이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한국은행이 다음에 경제 전망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올린 전망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차등 지급 쪽으로 방향은 정해졌고 대략 한 소득별로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마 지급이 될 것 같고, 다수는 25만 원 정도. 채팅 보는데 정권의 개라 그러고 아우. 뭐 그런 걸 또 놀라고 그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아니 내수 경기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게 정권의 개예요.
깜짝이야. 이제 뭘로 주느냐가 현금이냐 카드냐 뭐 지역화폐냐 요게 이제 좀 남아있는 숙제긴 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그냥 뿌리면 이게 이제 시장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지역화폐 같은 걸로 하자니 부작용들이 뭐 적지 않이 또 전에 보고된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부정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깡 같은 거 하는 데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LG엔솔이 체리 자동차한테 거의 한 1조 원 규모의 사륙 배터리를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내년부터 한 6년 동안 공급이 되는 거고, 이게 한 8기가와트 정도 되면은 10만 대 좀 넘거든요. 12만 대 정도 되는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근데 사실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이걸 통해서 뭐 우리나라 2차 전지의 가동률이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그런 건 아닌데, 체리 자동차는 중국 회사잖아요. 그리고 체리 자동차가 좀 어떤 급의 회사예요? 뭐 아예 고급은 아닌데 네. 그래도 전기차 기준으로 한 5등 안에는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 데는 많이 있었잖아요. LG엔솔의 가장 큰 강점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네. 뭐 테슬라도 있고, 네. 뭐 GM도 있고, 거기에 뭐 스텔란티스 아니면 스타트업은 리비안 뭐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자동차 회사에 그것도 46이면은 지금 제일 최신 배터리거든요. 네. 46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게, 야, 이거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배터리를 진짜 안 써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안 써요. 정말 이거는 지랄 맞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정말 지랄맞게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한국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현대차 분들한테 들었을 때 베이징 기차, 베이징 현대 네. 여기서 이제 그 전기차를 하게 되면 배터리를 한국 거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왜 보조금 신청을 안 해요? 그랬더니 그 베이징 자동차 애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해요? 네, 네.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보조금 신청을 안 한대. 야, 왜 보조금 신청을 안 하냐? 그러니까 합작사니까. 네. 왜 합작을 신청을 안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얘기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한국 배터리를 배제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명시적으로 그럼 배제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조금 계속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할 그게 있었고, 네. 그리고 LFP 배터리가 싸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 걸 안 썼는데 이번에 체리차 거는 그러니까 유럽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향 배터리에다 넣었다라는 부분이 좀 하나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46 배터리가 아직 테슬라에 납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46 배터리는 테슬라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가 폼팩터를 기준을 잡았고, 네. 그래서 자기네가 그거를 직접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때 배터리 데이 때 우리나라 3사 배터리 다 주가 폭락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테슬라가 46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원래 배터리라는 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물딱 만들면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렴하게 양산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 제가 그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테슬라보다 LG엔솔이 잘 만드는 것 같다. 46은요? 네. 46은 아니고 원래 잘 만드는데 이 테슬라가 개발을 주도했던 거니까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양산 쪽은 엔솔이 난 것 같다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공급될 겁니다. 테슬라 공급을 받을 건데, 이 부분까지 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고, 저는 여기서 좀 재밌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를 네이쥐안이라는 중국 신조어가 있는데, 네이쥐안. 네, 지들끼리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쓴다는 얘기는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 이게 치킨 게임, 막 너무 빡세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네이쥐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여기서 지금 중국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의 전기차가 연간 한 1,700만 대? 한 그쯤 팔려요. 근데 캐펙스, 그러니까 생산돼 있는 설비가 한 3,600만 대 정도 됩니다. 2배가 넘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 공급 과잉 상황인데 여기서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뭐 멋있는 거 막 발표하고 이러는 이유가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때 누구를 살릴 것인가를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이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잡았을 때 생겨나는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어떡할까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견디기 힘든 BYD가 나는 이거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내가 치킨 게임을 해서라도 시장에서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격 인하를 막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안 그래도 자기네가 만든 물건도 공급 과잉이라 수요처를 못 찾고 있는 와중에 체리가 유럽향으로 가는 거에 한국 걸 쓴 거예요. BYD는 배터리 같이 만드나요? 같이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혼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 혼나나? 중국 정부한테? 지금 안 그래도 자기네 내부가 치킨 게임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한국 걸 쓴다고? 근데 체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쓰는 건 몰라도 유럽에서 쓰는 거는 이제 규제가 점점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아예 못 나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래 물 들어올 때 체리가 46 배터리를 쓴다라는 것을 좀 이게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정부와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체리 자동차 입장에서도 정부가 만약에 진짜 싫어해. 한국 자동차 쓰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한국 배터리 써볼랜다. 이렇게 못했을 것 같고. 근데 살아야 되니까. 뭐 정부랑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 어쩌면 교역이 한국과 뭐 중국 간의 어떤 분위기 변화 같은 거를 뭐 슬쩍 흘려주는 중국의 뭐 메시지 같은 거 요 정도 아닐까. 왜냐면 한국 배터리를 지금까지 절대 못 쓰게 이렇게 사실상 다 관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민간 기업 하나가 정부의 뜻과 좀 상반되게 내지는 거스르게 이 행동을, 회사 자체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살짝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프로님 말씀 맞는데요. 최근에 BYD가 가격 인하를 한 거를 두고서도 해석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중국 정부가 드디어 이제 치킨 게임에서 구조조정을 하려 그러나 보다. 이렇게 다들 관측을 가지고 BYD가 혼자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 공업협회가 치킨 게임 하지 마라.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BYD의 지금 납기가 예전에 6개월까지 갔던 거를 60일로 당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고 정부가 보조금을 다시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래갖고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가 일치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 유정 기자가 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하여튼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 체리와 우리 LG 엔솔이 또 배터리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 그거 이제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오늘이 또 그 날이네요. The Day of Moral. 모랄의 날입니다. 모랄의 날. 자. 여름이 되면 운동 많이 하시고요. 땀도 많이 나고요. 빨래를 많이 합니다. 빨래 많이 하고요. 그럴 때 모랄 제습기가 여러분의 습기를 쫙 제거를 해드리는 거죠. 제습기입니다. 요게 이제 13리터짜리가 있고 18리터짜리가 있는데 요 정도 예전에 우리 물 먹는 하마. 그거 옷장에 넣어보면 그거 한 500cc도 안 될 건데 그거 하나 먹는 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얘는 뭐 13리터, 18리터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집안이 쪽쪽 말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모랄 제습기 요게 이제 밑에 바퀴도 달려갖고 어디든 이동시키면서 조금 아들 방이 유독 애가 좀
뭘 하는지 습기가 좀 많다. 습해. 그럴 때 이제 아들 방에 한번 딱 제습시키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빨래 건조대에 놨던 거기가 좀 당연히 습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또 이렇게 네. 옮겨 다닐 수도 있는 보랄 제습기고요. 실제로 빨래 건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빨래 건조 기능? 네. 어떻게? 이게 그건가 봐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 빨래 건조 기능으로 이게 뭐 이렇게 그 밑에서 빨래를 건조시키겠죠. 어쨌든 제습기에서도 공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습기에서 네. 마른 공기가 좀 나오겠죠. 그걸로 건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때요. 그러니까 빨리 제습을 시켜주는 거겠지. 네, 그렇게 제습기 보랄 이게 이제 뭐 파워 모드, 1번 모드, AI 모드가 있어서 그 어떤 습도에 따라서 네. 혹은 뭐 그때 당시에 공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또 시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랄 또 데일리 제습기 요거 여름에 꼭 필수 아이템 네.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조 기자가 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저 이거 진짜 매일 입습니다, 진짜. 지금 입어요 이미? 그 운동할 때마다. 네. 네. 바로 나이키 스포츠웨어 반팔티. 나이키 반팔티. 나이키 반팔티. 예, 근데 이건 이제 기능성이잖아, 그죠? 이거 그냥 일반 반팔티의 재질이 아니라 아시죠? 운동할 때 입는 이 딱 반딱반딱한 이 재질. 네. 요거 그 재질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 나이키가 드라이핏이라고 하는 드라이핏. 네, 이 브랜드가 있어요. 따로. 네,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보통 운동할 때 땀 흡수 잘 되고 그다음에 그 방출 잘 돼서 잘 마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요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티셔츠가? 네. 왜? 매일 입어야 되니까? 매일 입다 보면 그거 아시죠? 냄새가 그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조 기자가 그 냄새였구나. 저한테 냄새나요? 네, 그냥 옆에 있을 때마다 냄새 났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면티 입으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뭔가 금방금방 땀은 흡수해서 바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나이키 기능성 요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요게 또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서 요거 이제 반팔티거든요. 입고 막 야외 같은 데서 운동하실 때 뭐 조깅 같은 거 하시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요 딱 팔 선으로 밑에만 타고 안에는 새하얀 이런 느낌을 이제 구현하실 수 있는 거죠. 구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39,000원. 그렇습니다. 48,000원. 아니요, 39,000원. 39,000원. 네. 와, 이게 보니까 이 가격표에 달러가 써 있던데 42달러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한 68,000원, 뭐 7만 원 이 정도에 파는 것 같은데 요거를 39,000원 거의 반값입니다. 네. 제가 이게 요즘에 그 라이브 쇼핑하는데 한번 봤어요. 저는 이제 맨날 하던 것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봤어. 야, 근데 진짜 신기하게 요즘은 저처럼 이게 설명 안 하더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나이키 기능성이야 39,000원. 마우스 12,000원. 뭐 아이폰 13만 원. 이거 그냥 던져. 끝이야. 엄청 편하게 하더라고. 우리만 너무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 아닌가. 뭐 보랄 어쩌고 하면서 뭐 오늘은 보랄 데이죠 뭐 이런 거 하는데 내일부터 바꿔야겠다. 걔는 그냥 뭐 편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좀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편하게 할 수 있나. 그러나 하여튼 여름이 다가왔으니까 나이키 요 기능성 운동하실 때 입기 좋은 요 티셔츠로 요건 쌀 때 빨리 한 2-3개 정도는 사놓으시는 게 좋고요. 사이즈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입고 벗으면서 이제 빨래 하셔야 되고 빨래하면 잘 안 마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보랄 제습기로 편하게 보내시면 되겠고요. 이게 시원하고 좀 건조한 게 좋은 또 우리 신체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늘 유지를 해야 되는 머리? 그렇습니다. 머리죠.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발도 발은 좀 따뜻하게 좋나? 머리는 좀 차갑게 하고 시원하게 유지해야 나중에 탈모라든지 이런 뭐 두피 트러블 걱정이. 진짜였군요. 네. 뭔지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답을 해가지고 당황시키려고 그랬었는데. 네, 아침 방송입니다, 여러분. 성인 방송이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나이키 반팔티 그리고 보랄 제습기 이렇게 2개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